한국은 작다. 시장도 좁고 인구도 적다. 그들의 오만이 현실을 무너뜨렸습니다. 7조 달러 산업, 6대 미래 전략 분야, 5억 인구의 공급망이 지금 단 하나의 반도, 대한민국 위에 세워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칩, 테슬라의 심장, 미 해군의 군함까지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단 한 개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꾼다고? 과장이 심하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버드 강의실 스크린에 한국이 협력을 끊으면 미국 기능 정지 100%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봉쇄, 러시아의 에너지 테러도 못한 일을 한국의 조용한 침묵 한 줄이 해냈죠. 이제 전 세계 언론이 묻고 있습니다. 근거 0%였던 당신들의 의심, 정말 계속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주와 맥주를 섞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3대 7이다. 4대 6이다. 늘 논쟁이 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건 딱 맞는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 무기에도 그런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폭약을 가장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155mm라는 완벽한 크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리트니 엘리샤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붙었을 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필슨 교수님의 특별 강의라는 제목이었는데 국제정치 이론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붕괴시킨 사례를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평소라면 텅텅 비어있을 강의실이 그날따라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으며 뒤늦게 도착한 학생들은 복도에 서서 들을 정도였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교수님이 칠판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시는 듯 하더니 단 3글자만 적으셨어요. 포방부,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2글자는 한국 정부 공식 명칭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남성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은어이며 포병과 방위를 합친 말로 한국 국방부의 비공식 별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단 2글자 안에 한국군이 추구하는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이 단어를 처음 접한 게 3달 전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방산 분야를 연구해온 데이비드라는 동료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고 해요. 그는 평소 무뚝뚝하고 데이터만 신봉하는 스타일인데 전화 통화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한국에서 목격한 건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 흩어진 저장 시설들을 둘러봤고 그중 한 곳에서 미군 사령관과 마주쳤다고 해요. 그 사령관은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미군도 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미군 장성을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양이었습니다. 360만이라는 숫자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당시 미국이 3년에 걸쳐 지원한 포탄이 약 100만 발이었고 러시아가 긁어모은 게 25만 발 정도였습니다. 유럽은 어땠을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포함해 27개 나라가 자국 비축분을 모두 털어서 겨우 100만 발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어딘가에는 그 3배가 넘는 양이 산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필슨 교수님은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확대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가 유럽 대륙 전체보다 더 많은 화력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자주포 숫자가 3,300문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설명하기 위해 교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만약 야구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탱크가 있다면 상상해 보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야구장 15개를 채울 수 있는 화력을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성능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돼 그 위력이 입증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많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은 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필슨 교수님은 한국 지형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반도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며 이 산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화강암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암석 중 하나이며 폭격에도 거의 손상되지 않는 천년 요새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산들을 파고 들어가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60만 발을 한 곳에 모아둘 수는 없으니 수천 발씩, 수만 발씩 나눠서 각각 독립된 시설에 분산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한반도 전역에 수백 개의 탄약 저장고가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도 남한도 땅을 파는 기술만큼은 독보적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어떤 외신은 이를 두고 인간 두더지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하시설 건설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시설들은 단순히 깊게 파묻어 놓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각 저장고마다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마치 최신식 냉장 창고처럼 포탄의 상태를 항상 최적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더 인상적인 건 보안과 기동성의 조화라고 교수님은 간조하셨어요.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어 어떤 공격으로도 파괴할 수 없으면서도 전쟁 신호가 떨어지면 20분 내로 전선까지 포탄을 이동시킬 수 있는 출고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필슨 교수님은 이를 개미 군단에 비유하셨어요. 먹이를 발견한 개미들이 순식간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듯 한국의 탄약 공급 시스템도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한다고 하셨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이 광경을 보고 경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군조차 이 정도 규모와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 군대라는 미국도 놀랄만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포방부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한국군은 이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360만 발로는 턱없이 모자라며 최소 1,000만 발은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한다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력에 집착할까요?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70년 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휴전 상태일 뿐 평화협정이 체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북쪽에는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위협이 현존합니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화력만이 유일한 생존 보험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필슨 교수님은 이를 두고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바로 워렌 버핏이자 엔비디아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산을 축적한 인물이며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를 독점하며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은 포탄 분야에서 바로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20년 걸려 생산할 양을 한국은 이미 창고에 쌓아두고 있으며 매년 20만 발씩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독주체제라고 할 만합니다. 필슨 교수님은 이 수치들을 하나하나 화면에 띄우시며 학생들에게 확인시켰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막강한 화력을 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필슨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해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주변국을 침략한 적이 없으며 이 모든 준비는 철저히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강력한 방어 능력 때문에 오히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나라가 대륙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필슨 교수님이 제시한 데이터들, 데이비드의 현장 목격담, 그리고 미군 사령관의 공식 발언까지 종합해보니 이건 과장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자신이 한국을 깊이 연구하게 됐는지, 그리고 백악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들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강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공책에 뭔가 적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단상을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에 든 분필을 내려놓으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데이비드가 전화로 쏟아낸 숫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현실감이 없었다고요. 360만 발이라는 수치가 귀에 들어올 때마다 계산착오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필슨 교수님은 연구실 문을 잠그고 혼자 남으셨다고 합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한국 방산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셨다고 해요. 만약 데이비드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국제군사통계, 무기거래보고서, 각국 예산 분석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파일을 열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의문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해요. 최근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관련 문서를 분석하던 중 교수님은 손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유럽 각국이 탄약 공급 문제로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자국 보유분을 거의 바닥까지 긁어냈고 프랑스는 생산시설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굴렀으며 영국은 공장을 새로 짓는 데만 수년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유럽 전체가 탄약 한 발 한 발을 아껴 쓰는 상황이었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그 문서들을 읽으면서 필슨 교수님은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은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하셨는데 나중엔 페이지 전체가 노란색 범벅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산 포탄 긴급 수송, 한국 방산업체 긴급 계약, 한국 기술진 파견, 계속해서 한 나라의 이름만 등장했던 겁니다. 필슨 교수님은 구체적 수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본사를 둔 한 일간지 아카이브에서 결정적 기사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기사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27개 회원국이 모아서 지원한 포탄이 약 30만 발인 반면 한국은 단독으로 50만 발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기자가 오타를 낸 건 아닌지 의심하셨던 거죠. 하지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가가 대륙 전체를 압도하는 물량을 쏟아낸 게 팩트였던 겁니다. 더 경이로운 건 타이밍이었다고 필슨 교수님은 간주하셨어요. 유럽 국가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겨우 30만 발을 수집하는 동안 한국은 몇 개월 만에 50만 발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건 생산 능력과 저장 능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임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포탄 말고도 다른 무기 거래 내역을 추적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폴란드에 급박했던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폴란드는 보유하던 모든 기갑 전력을 전선으로 보낸 뒤 자국 방어가 텅 비어버리는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서방 동맹국들에게 긴급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가 필요하면 5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통보했고 미국은 에이브람스 주문 대기 명단이 길다며 거절했으며 프랑스는 수출용 생산 라인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와 공급 계약을 맺은 지 단 넉 달 뒤 첫 번째 K2 전차 편대가 폴란드 항구에 내렸다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이 5년 걸려 한 대 줄 동안 한국은 석 달 만에 수십 대를 보내 즉각 방어선을 보강해줬던 거예요. 폴란드 국방수장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라고 공개 선언했다고 합니다. 급할 때 말이 아닌 실물로 응답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필슨 교수님은 연구 노트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빼곡한 메모 중 하나가 두껍게 강조돼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표현은 본래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을 지칭하던 별명이었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당시 미국은 연합국 전체에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 승리를 이끌었고 그래서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필슨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해외 언론들은 한국을 가리켜 새 시대의 민주주의 무기고라고 칭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도 유럽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납품, 압도적 생산량, 그리고 실전 검증까지 완료된 신뢰성. 이 세 요소가 결합되니 납기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됐다고 교수님은 분석하셨습니다. 전장에서는 성능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제 전차가 아무리 뛰어나도 5년 뒤에 도착한다면 그 사이 폴란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제 전차가 넉 달 만에 도착해서 즉시 러시아를 막아낸다면 폴란드 입장에서 누가 진짜 동맹이겠습니까? 필슨 교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하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본질을 파악하려 애쓰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 DC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필슨 교수님은 처음엔 사기 전화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상대는 침착하고 공손한 어조로 자신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담당자라고 신원을 밝혔고 교수님께 긴급 자문을 의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안건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구도 재편이었고 특히 한국 관련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주일 후 필슨 교수님은 수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들은 목적지가 캠프 데이비드였다고 해요.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자 국가 최고 기밀 회의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역사를 바꾼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민간인이 초청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각 분야 권위자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 국방부 정책 분석가, 외교부 고위 간부까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위협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변수들을 시뮬레이션하라는 것이었어요. 필슨 교수님은 2주 동안 그곳에 머물며 수천 차례의 컴퓨터 모델링을 실행하고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하셨다고 합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러시아가 에너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어떻게 대처할까? 무수한 경우의 수가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돌리든 한국이라는 변수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설정해도 한국의 위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제조와 군수 분야에서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거듭 도출됐던 겁니다. 필슨 교수님은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목격한 건 전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요. 360만 발의 포탄, 산속 지하 요새. 이건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세계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훨씬 더 방대한 영향력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최고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필슨 교수님은 그 핵심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무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고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던 거죠. 필슨 교수님은 다시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으셨어요. 대체 이 나라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2주 내내 교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화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발견한 진실들이 오늘 강의의 본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뭔가 변화된 기류가 감지됐어요.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 진지한 집중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노트에 무언가 빠르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고 앞줄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모든 말을 흡수하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슨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밝혀진 충격적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요. 한국이 단지 포탄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을 향해 걸어가시더니 분필을 들고 커다랗게 숫자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바로 3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받은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미국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를 찾아내라는 임무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전문가들은 각자 노트북을 펼치고 수천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전쟁 게임, 경제, 모델, 공급망 분석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첫 번째 손가락을 펴보이셨습니다. 시나리오 1번, 중국의 전면적인 해상 봉쇄였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완전히 막고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해요. 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걸 끊으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됐던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 국내 총생산이 5% 하락했고 아이폰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남미와 호주에서 대체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망을 재편할 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생존합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손가락을 펴셨습니다. 시나리오 2번, 러시아의 해저 케이블 절단 및 에너지 테러였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인터넷 해저 케이블까지 끊어버리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했다고 해요. 유럽은 난방이 끊기고 인터넷은 마비될 겁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유럽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은 견딜 수 있었어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며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습니다. 통신망도 자체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나스닥이 일시 흔들리고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국가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역시 결론은 같았습니다. 미국은 생존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펴지 않고 주먹을 꽉 쥐셨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시나리오였다고요. 이 시뮬레이션이 화면에 뜨자마자 상황실 안장군들은 말을 잃었고 백악관에서 온 관계자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는 겁니다. 앞선 두 시나리오와 달리 이번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나리오 3번, 한국이 미국과의 모든 산업 및 국방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상황이었어요. 미사일 공격도 없었고 사이버 해킹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나라가 조용히 협력을 멈추겠다고 발표했을 뿐인데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내 미국의 국가 기능이 전면 마비된다는 판정이 나왔던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적힌 숫자 3 옆에 물음표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어요.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멈춰버렸고 태평양 함대는 고철 덩어리가 됐으며 미국의 방위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멈췄다는 겁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해내지 못한 미국의 숨통 끊기가 가능해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나라가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방심했던 나라였던 겁니다. 교수님이 세계 지도를 펼치시더니 아주 작은 반도를 가리키셨습니다. 백악관을 공포에 떨게 만든 세 번째 시나리오의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제임스라는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거의 자리에서 일어설 듯한 자세로 반박했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나라 아니냐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생존이 위험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고요. 제임스의 말이 표면적으로는 맞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북한과 휴전 상태이며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평택에는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인 2만 8천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역설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병력을 보내고 시장을 열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오직 자선 사업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미국이 얻는 이득을 계산한 결과였던 겁니다. 주한 미군이 존재함으로써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지정학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을 미국 공급망에 묶어두는 무역 이익도 챙겼고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짜놓은 이 밀접한 관계가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치명적 의존으로 변질됐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뒤쪽에서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정확히는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깊숙이 통제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통제당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2개의 원을 그리고 연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국도 한국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 의존의 함정이며 우리가 만든 동맹 구조가 이제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다 해도 한국이 감히 미국을 배신할 리는 없지 않느냐며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데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배신할 필요가 없다고요. 한국이 단순히 협력을 중단하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만든 그 안보 우산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비를 막을 수 없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동맹관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을 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다고요. 미국 경제를 이끄는 2가지 엔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전기차입니다.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화면에 반도체 칩과 거대한 배터리 팩 사진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뇌부터 설명하셨어요. 인공지능을 가동하는 핵심 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HBM, 풀어서 말하면 고대역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컴퓨터가 생각을 하려면 두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기억장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억력이 없으면 생각을 이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HBM은 바로 그 초고속 기억장치인데 인공지능처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정확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2 회사가 전 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수치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칩 공급을 끊으면 구글 데이터 센터는 먹통이 되고 챗GPT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요. 즉시 뇌사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인공지능 발전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냐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엔비디아가 설계를 맡지만 실제로 그 칩이 작동하려면 한국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라고 하셨어요. 하드웨어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엔 심장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들의 바닥을 뜯어보면 누구의 배터리가 들어있을까요? 화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배터리 셀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중국 배터리는 안보 문제로 퇴출당했고 일본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으며 유럽은 아직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제임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전기차나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미국이 무너진다는 건 과장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끊어서 자기 아이폰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요. 학생들이 모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교수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요. 그럼 제임스는 자기 전 재산이 묶인 나스닥이 붕괴해도 괜찮다는 의미냐고 물으셨어요. 제임스의 웃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의 실체를 뜯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위태롭다고 하셨어요. 미국인의 60%가 주식 시장에 목을 메고 있고 그들의 은퇴 자금인 사형 1K는 전적으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형 1K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데 회사와 개인이 함께 적립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후 준비를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래프를 띄우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은 주식 불패 신화 위에 서 있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신화를 떠받치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즉 미국 국민들의 평온한 노후는 상당 부분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방금 웃으며 질문한 제임스를 지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만약 부모님 재산의 대부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도면 미국이 무너진다고 할 만하지 않겠느냐고요. 제임스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디지털의 뇌도 모빌리티의 심장도 상당 부분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래 산업 전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당황이 읽혔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요인을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방이라고요. 화면에 미국 국방장관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폴란드, 그리고 한국이 우리의 모범 동맹이며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강의실 중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켄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그 학생은 모범 동맹이라는 말 자체가 별 의미 없는 립서비스 아니냐며 진짜 중요한 나라들이 다 빠져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은 켄지의 상한 자존심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라고요. 만약 그 단어가 빈껍데기라면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나라들이 빠졌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표지를 띄우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냉혹하다고 하셨어요. 최근 백악관이 공개한 전략문서를 보면 미국은 동맹국을 정확히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반 동맹, 핵심 동맹, 그리고 모범 동맹입니다. 핵심 동맹 중에서도 미국의 국익에 직결되는 극소수의 나라만을 모범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책의 우선권, 대통령과의 직통 한라인 같은 정치적 특혜는 기본이고 경제, 안보, 그리고 가장 민감한 첨단 방산 기술 공유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켄지를 정면으로 응시하셨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없어서는 안 될 국가라는 인증 마크인 셈이며 언급되지 않은 나라들에겐 아쉽지만 뼈아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그런 등급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냐며 미국이 마치 선생님이 학생 점수 매기듯 동맹의 등급을 매긴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켄지의 질문이 아주 모범적이라고요. 일부 학생들이 킬킬대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왜 그런 오만해 보이는 짓을 할까요?
사실 미국은 지금 급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슈퍼파워라는 글자를 적고 붉은색으로 X자를 그으셨습니다. 솔직해지자고 하셨어요. 2025년에 미국은 금융과 소프트웨어의 제국이라고요. 달러를 찍어내고 인공지능 코드를 짜는 건 세계 1등이지만 전쟁은 주식이나 코드로 하는 게 아니라 강철과 화약으로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미국 해군의 텅 빈 조선소와 잡초가 무성한 미국의 포탄 공장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이게 미국의 민낯이라고 하셨어요. 지난 30년간 우리는 제조업을 천한 것이라 여기고 해외로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 해군은 고장난 군함을 수리할 도크가 없어서 3년을 기다려야 하며 중국이 군함 5척을 찍어낼 때 미국은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해 유럽 전쟁터의 포탄 박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절박함은 이미 전장에서 증명됐다고 하셨어요. 유럽 전쟁 당시 미국과 유럽 27개국의 탄약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을 때 누가 그 빈 곳을 채워줬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잠깐 멈춰서 학생들의 눈을 하나씩 마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답하셨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포탄 50만 발이었다고요. 워싱턴 포스트조차 충격받으며 한국이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했다고 썼다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한국 혼자서 유럽 27개국 전체보다 많이 제공했다고요? 교수님은 정확하다고 답하셨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가 제공한 포탄보다 한국이 제공한 포탄이 더 많았다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은 비축 물량 관리와 생산 능력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이 모든 걸 단기간에 해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셨습니다. 유럽은 자국 재고를 털어서 겨우 30만 발을 모았는데 그것도 1년에 걸쳐서였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체계적인 공급망 운영으로 50만 발을 제공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의 종합적 제조관리 능력이 유럽 전체의 산업력을 압도했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목소리에 힘을 실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별명이 이제 누구 것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니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이제 한국이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옆자리 친구의 손이 떨리며 노트에 뭔가 적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 이야기를 해보겠다고요. 화면에 폴란드 항구에서 전차가 하역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폴란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자국의 모든 전차를 유럽 전선에 지원하고 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고 해요. 러시아는 국경 바로 너머에 있었고 폴란드는 다음 타겟이 자신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방 동맹국들의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독일은 뭐라고 했을까요? 교수님은 화면에 독일 국방부 답변서를 띄우셨습니다. 레오파드 전차를 원한다면 5년을 기다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에이브람스 생산 대기열이 길어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요.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르클레르 전차는 아예 수출용 생산 라인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결국 폴란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계약서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첫 번째 K2 전차들을 폴란드로 보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5년 걸려 한 대 줄 때 한국은 몇 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먼저 보내 전력 공백을 막아줬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목소리에 무게를 실으셨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 아무리 좋은 전차를 만들어도 폴란드가 급할 때 당장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고요. 이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 정도 속도라면 폴란드가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게 됐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거라고요.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을 넘보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억제력을 제공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고 하셨어요. 미국은 약속만 했지만 한국은 실제로 전차를 배에 실어보냈다는 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가 한국뿐이었다고 말입니다. 교수님은 이번엔 터키 시리아 사막의 포격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한 포병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이름은 T-155 프루트나라고 불리는데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로 만든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K9은 한국형 자주포를 뜻하는 이름인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목소리에 힘을 실으셨어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가장 압도적인 운용 데이터로 검증된 포병 시스템이라는 거라고요. 실제 사막의 전장에서 연속 운용하며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무기가 시리아 극한 환경에서도 고장 한 번 없이 작동했다는 사실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모래 폭풍, 극한 더위, 24시간 연속 운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혹독한 조건에서 이만큼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 그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켄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일본 역시 전후 복구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켄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한국보다 여전히 높고 도요타와 혼다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본은 첨단 소재 기술에서 독보적이며 한국 역시 일본 부품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톤으로 대답하셨어요. 켄지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라고요. 일본은 분명 경제대국이며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의 핵심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폴란드가 급할 때 일본은 어떤 도움을 줬느냐고 물으셨어요. 유럽 전선에서 포탄이 바닥났을 때 일본은 무엇을 제공했느냐고요. 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기술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전 무기이며 그걸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나라가 현재 한국뿐이라는 게 팩트라고 하셨어요. 켄지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이 제한되어 있었고 최근에야 규제가 풀렸다며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충분히 방산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폴란드는 5년을 기다릴 수 없었고 유럽은 1년을 기다릴 수 없었다고요. 생존이 걸린 절박함 앞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실행 능력이 전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역사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일본의 궤적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재건됐고 1955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시작했다고요. 반면 한국은 1953년 휴전 당시 완전히 폐허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보다 낮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궤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교수님은 지적하셨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었고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고요. 더 중요한 건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혼란에 빠졌고 코로나 백신 확보에서도 뒤처졌지만 한국은 팬데믹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켄지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평범한 톤을 유지하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미국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명확하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특혜 목록이었어요. 핵잠수함 개발 허가, 우라늄 농축 기술 지원, 그리고 재천리 권한까지. 교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사실상 핵보유국 대우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미국이 핵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 적이 있느냐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미국은 지난 100년 넘게 핵기술을 철저히 통제해왔으며 동맹국이라 해도 함부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예외를 뒀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미국은 한국에게 핵잠수함 개발을 허가했고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한국을 사실상 핵클럽의 일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100년 넘게 지켜온 성역까지 깼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국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금지라는 원칙 말입니다. 미국은 자국 군함을 절대 외국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철칙을 고수해 왔는데 최근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선언하며 이 빗장을 스스로 깬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요.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빌려 미국 해군의 군함을 쉴 새 없이 찍어내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하셨어요. 미국이 100년 전통을 깰 만큼 한국이 절실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미국은 깨달았다고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등을 돌리는 때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폴란드,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으로 묶어 생존 공동체를 만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교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바로 생존이 걸린 절박함이라고 답하셨어요.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에서 300km,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70년째 휴전 상태입니다. 이들은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으며 생존 자체가 일상인 나라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적으셨습니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동맹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동맹이라고요.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나라들만이 진짜 위기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고 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이게 진짜 국력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 보겠다고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시더니 세 개의 큰 원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각 미국, 일본, 한국이라고 적으셨어요. 지금부터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원 위에 편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미국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지난 30년간 미국은 제조업을 천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힘들고 더러운 일은 국경 밖으로 보내버리자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다고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부터 대학생들까지 모두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편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설계도만 그려주면 되지 왜 직접 만들어야 하느냐는 논리였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모든 생산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겼고 미국은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크고 손발은 완전히 마비된 불구가 된 거인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선소는 텅 비었고 포탄 공장엔 잡초가 자란다는 게 그 증거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두 번째 원 위에 안주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본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일본은 과거 제조업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8년대와 90년대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었고 모두가 일본을 배우려 했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이 독이 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의 완벽함에 갇혀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교수님은 지적하셨어요. 팩스와 도장에 집착하며 멈춰선 그들은 결국 박물관에 멈춰버린 시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와 파나소닉은 삼성과 LG에게 밀렸고 도요타는 테슬라의 등장에 당황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세 번째 원위의 돌파라고 굵게 적으셨습니다. 한국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가 이제 제조업은 끝났다고 외칠 때 한국만은 오히려 더 강하게 부여잡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며 제조업의 끈을 억세게 쥐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에 가깝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면 보통은 공장을 버리고 서비스업으로 돌아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라의 근간을 오직 두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에 두기로 결심했다고요. 이건 경제적 효율을 따진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는 순간 우리의 운명도 남에게 넘어간다는 지독한 생존 정신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한국의 조선소,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 석유화학단지의 웅장한 사진들을 동시에 띄우셨습니다. 보라고 하셨어요. 선진국 수준의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이라는 4대 핵심 제조업을 모두 자국민의 손으로 직접 돌리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편하게 돈 벌려고 공장을 팔아치울 때 한국은 오히려 그 텅 빈 공장으로 걸어 들어가 미친 사람처럼 밤새 용광로를 지키며 불가능한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 야생의 생존 선택이 2025년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세상을 탄생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미군 부대 담장 너머로 음식을 구걸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전 한국의 모습이라고요. 당시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배불리 먹던 사람은 오직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미군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가져다가 끓여서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 먹을 정도였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 사진을 응시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모순적이게도 그 비참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 폐기물조차 씹어 삼켜 연료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DNA에 지독한 생존 본능이 깊게 새겨졌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목소리에 무게를 실으셨습니다. 이 정신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각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 말입니다. 물론 누구든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 뿌리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게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대적인 고난을 맞았지만 어떤 역경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는 조상들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하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쳤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됐으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체성이며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을 줬다는 게 더욱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폴란드를 도울 때도 유럽 전선에 포탄을 보낼 때도 한국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거였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묵직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을 바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다고요. 앞서 한국이 미국의 현재를 지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꿈꾸는 미래 전략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7개의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인공지능 패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HBM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겠다고 하셨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의 심장인 HBM과 차세대 메모리는 한국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반도체 전쟁의 킹핀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셨어요. 킹핀은 볼링에서 가장 중요한 핀을 뜻하는데 이게 쓰러지면 나머지 전부가 무너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20년간 축적된 삼성과 SK의 미세 공정 노하우는 미국이 지금 당장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한국과 인공지능 데이터세트 공동 개발, 안전한 인공지능 혁신 촉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국 혼자서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주 패권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달 기지와 화성 탐사를 원한다고요. 물론 일본이나 유럽도 기술은 있지만 그들은 너무 느리고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압도적인 속도와 초정밀 제조 능력으로 우주용 반도체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나사가 최근 한국과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상업용 저궤도 우주 거점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한국의 제조 시스템 없이는 미국의 우주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바이오 안보라고 하셨어요. 팬데믹 이후 우리는 깨달았다고요. 백신 기술이 있어도 그걸 찍어낼 공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바이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 클러스터와 품질 관리 능력이 바로 한국에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국과의 바이오 협약은 미국의 설계도와 한국의 공장이 합쳐진 생존 동맹이라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려면 한국과의 협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의 컴퓨터라 불리는 양자 기술 이론은 미국이 앞설지 모르지만 그 복잡한 양자 소자를 실제로 칩에 구현하고 양산해낼 수 있는 나노 단위의 극한 기술은 한국의 반도체 DNA 속에만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실험실의 양자 기술을 현실로 꺼내줄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육지 통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지는 5세대 통신을 뜻하는데 여기서 중국 화웨이에게 밀린 미국이 육지, 즉 6세대 통신에서는 절대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한국과 육지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어요. 육지의 핵심 기술인 테라헤르츠 통신과 초고속 프로세서에서 한국이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첨단 제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 즉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리려 하는데 그 핵심인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정밀 자동화 시스템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의 디지털화 수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국방혁신이라고 하셨어요. 앞서 포탄과 전차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외신들은 서방 세계가 무기 생산에 허덕일 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고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한국을 민주주의 진영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명명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셨어요. 과거 미국의 별명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가져갔다고요. K9 자주포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자주포인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돼 그 성능이 검증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 7가지 분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바로 이론만 있어도 공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한국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미래 전략 분야와 한국의 역할을 연결한 네트워크였어요.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 7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요. 인공지능은 우주 개발에 필요하고 바이오는 양자 컴퓨팅과 결합되며 육지 통신은 첨단 제조와 국방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고리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한국이 없으면 이 네트워크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인체에서 심장이 멈추면 모든 장기가 기능을 잃듯이 말입니다. 학생들은 압도된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전부 한국이 핵심이라는 말이냐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하다고요. 미국이 꿈꾸는 미래는 한국이 현실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꿈으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옆자리 친구가 공책에 7가지를 모두 적어놓고 밑줄을 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상업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미래가 한 나라에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다고요. 강의실이 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필슨 교수님을 응시했어요. 교수님은 침착한 어조를 유지하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극비 프로젝트의 실제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국 멸망 시나리오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냐고요? 필슨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속임수가 아니라고요. 단지 서사의 순서를 재배치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적혀있던 킬 스위치라는 단어를 지우시고 새로운 단어를 적으셨어요. 이상향이었습니다. 백악관이 실제로 던진 질문은 정반대였다고 필슨 교수님은 밝히셨습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를 영구히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세계를 설계해야 미국이 향후 100년을 더 지배할 수 있는가?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위기를 탐지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회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였다고요. 우리는 환상적인 시나리오들을 가상으로 구현해봤다고 필슨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가설, 차이메리카의 완벽한 재건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모든 패권 야심을 포기하고 미국의 수능적인 제조기지로 회귀하는 세계를 그려봤다고 하셨어요. 시진핑이 항복을 선언하고 덩샤오핑 시절의 개혁 개방 노선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였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되 전적으로 미국의 지휘 아래에서 미국의 요구사항만 묵묵히 수행하는 구도였다고요.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건 더 이상 군함이 아니라 화물선들이며 세계 물류의 대동맥이 된다는 거였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히토류와 핵심 소재들을 미국에게 원가 수준의 염가로 제공한다고 필슨 교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가격이 지금의 절반으로 하락하고 전기 자동차는 3분의 1 가격에 구매 가능해진다고요. 미국 기업들은 제조원가 부담 없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으며 미국은 공장 굴뚝도 환경 오염도 없는 완벽히 청정한 국토에서 금융과 기술 혁신만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의 14억 시장이 통째로 미국 제품의 충성 고객층이 된다고 하셨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장이 순식간에 5배 확장되는 거였습니다. 주식 시장은 현재보다 10배 상승할 것이며 미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은 완벽히 보장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두 번째 손가락을 펴셨습니다. 두 번째 가설, 러시아의 전면 항복이었다고 하셨어요. 푸틴이 모든 영토 확장 의지를 포기하고 미국에게 완전 굴복하는 세계를 설정해봤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미국의 거대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담당하는 시나리오였다고 설명하셨어요. 모든 분쟁 지역을 포기하고 평화 선언을 한다고 필슨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려보십시오라고 하셨어요.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가 미국 주도로 전 지구에 안정적으로 흘러가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 밑으로 곤두박질 친다고요. 미국 가정의 난방 요금과 주유 비용이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현재 러시아 견제에 투입 중인 연간 8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고 필슨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그 자금을 우주 탐사와 인공지능 연구,
생명과학에 투자하면 미국은 진짜로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고 노화 정복이라는 꿈까지 실현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와 자원이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편입된다고 하셨어요. 시베리아의 무한한 광물 자원, 북극 항로까지 모든 것이 미국의 관리 아래 들어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을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이런 환상적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론은 예상 밖이었다고 교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긴 침묵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긴장을 극대화시키셨어요. 그들이 제공할 가치는 결국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의 반복에 불과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산출되지 않았다고요. 중국이 굴복해서 제공하는 저가 제품은 미국이 이미 멕시코와 동남아로부터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필슨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러시아의 에너지는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며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달성했다고요. 더욱 의외였던 건 그들과의 협력이 가져올 성과는 결국 규모의 팽창에 그친다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넓은 시장, 더 많은 자원, 더 풍부한 노동력,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고 필슨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세 번째 가설을 검토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현 상태 유지였다고요. 필슨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현 상태 유지라고 적으며 목소리에 힘을 실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동맹 네트워크를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저 화려한 환상 시나리오들보다 진정으로 더 유리한가 하는 질문이었다고요. 솔직히 초반엔 우리 팀도 회의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 14억 시장의 완전 장악이나 러시아의 무한 에너지보다 현재 구도가 낮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필슨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정밀 분석했다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파트너부터 일본, 호주,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맹의 기여도를 재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다고 필슨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개별 동맹국들이 제공하는 가치를 모두 합산했을 때 그 총량이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 굴복했을 경우 획득할 이익을 훨씬 초과했다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맹국들은 각자 다른 영역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일의 정밀공학, 영국의 금융 시스템, 일본의 소재 과학, 이스라엘의 사이버 기술.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항복해도 절대 제공할 수 없는 독자적 가치들이었다고 필슨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 밖의 발견이 하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세계 지도에서 한반도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바로 한국이었다고요. 다른 동맹들과 달리 한국은 미국이 현재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미래 전략 영역에서 이론을 실체로 전환시킬 결정적 열쇠를 장악한 유일무이한 국가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설계도를 완성해도 한국의 제조 능력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한 절대 의존 구조였다고 필슨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앞서 언급한 7개 미래 전략 분야 전부에서 한국이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건 단순 파트너십이 아니라 생존 연대라고 하셨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목소리에 진한 감회를 담으며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이상향을 탐색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동맹들, 특히 한국이야말로 미국이 꿈꾸던 완벽한 파트너 그 자체였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가장 헌신적이며 가장 막강한 생산 역량을 갖춘 동맹이 바로 우리와 손잡고 있었다고 강조하셨어요. 이 보고서는 대통령의 동맹보다 실리라는 고집을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필슨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결국 깨달았다고요. 혼자 가면 신속하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다는 진실을요. 차라리 동맹을 재평가해서 진정 핵심적인 파트너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집중하자는 게 바로 모범 동맹이라는 개념이 창안된 배경이라고 하셨어요. 필슨 교수님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학생들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보셨습니다. 결국 미국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어요. 불투명한 미래의 적대 세력을 굴복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검증 완료된 현재의 동반자들과 더 심화된 유대를 구축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간주하셨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강단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시며 학생들에게 최종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본질은 미국이 위태롭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구조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최적의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필슨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계 최강의 무력도, 기축 통화인 달러도, 그리고 한국 같은 탁월한 파트너도 있다고요. 단 하나 우리가 상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 같은 국가가 체화하고 있는 절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칠판에 최후의 단어를 새기셨습니다. 절실함이라고요. 모든 조건을 갖춘 미국이 저들이 보유한 야생의 절실함까지 회복한다면 우리는 한 차원 더 위대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습득한 한국의 생존 본능이 부디 여러분 가슴속에 새로운 미국의 심장 박동을 촉발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의실 전체가 우레 같은 박수로 울렸습니다. 필슨 교수님은 허리를 숙여 담례하셨어요. 박수가 점차 잦아들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강의는 단순히 한국가에 관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선물받은 거였어요. 복도로 나서며 한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실감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출발해 오늘날 초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의 선국가.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이 오직 자국만을 위해 질주한 게 아니라 자유진영 전체를 위해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창밖을 응시하며 몇 가지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그 절실함을 견지하길, 미국이 겸손을 체득하길, 함께 가는 것의 진가를 진심으로 체득하길,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의 궤적에서 진리를 발견하길, 자원 빈국도, 소국도, 비극적 역사를 겪은 국가도 절실함과 혁신으로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위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숫자나 무기 혹은 기술력의 크기로만 정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버텨낸 기억, 그리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겠다는 절실함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겨온 평화와 번영조차 사실은 누군가의 피와 땀, 그리고 쉼 없는 노력에 쌓여 만들어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 절실함은 단지 전쟁이나 경제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잠들어 있는 본능이겠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과정, 그게 바로 한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영웅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절실함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